이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중에 목소리 톤 높이지 말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 톤으로 원래 제가 선생님이 내는 톤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비문학 지문인데요. 네, 비문학 지문 중에서도 영역을 나누면 과학,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들은 원리나 또는 과정이 있는데요. 원리는 이제 A가 올라가면 B는 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등등의 비례나 또는 상관관계,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과정은 A 과정 이후에 B 과정 나타나고 그 다음에 C 과정, 이 과정의 순서와 그 다음에 결과값을 찾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이렇게 넘버링을 해가면서 읽으면 좀 더 수월하게 지문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번호 달아야겠죠? 네, 5번 5문단까지 있네요. 그리고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앞, 뒤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항상 참고해서 읽어줘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과학수사에서 DNA 분석은 화제죠. 범인을 추정하거나 피해자의 신분 등을 확인할 때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범인을 찾는데 DNA 분석이 필요하다네요. 그래서 DNA 분석이란 혈흔이나 모발 같은 샘플로부터 DNA를 채취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네요. 현재 DNA 분석 중에서도 STR 분석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분석 중에서도 STR 분석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STR은 Short Tandem Repeat라는 짧은 연쇄 반복이라는 뜻인데 STR 분석법은 DNA의 특정 구간에서 짧은 염기 서열에 연쇄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부분을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만 읽고는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를 읽으면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지금 정의만으로는 DNA의 특정 구간에서 짧은 염기 서열이 연쇄적으로 반복되는데 그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STR 분석법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상동염색체 DNA 염기서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상동염색체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DNA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염기서열, 이제 염기서열이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겠네요. 이 각각을 이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일단 상동염색체는 뭐냐면 체세포의 핵에는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염색체가 두 개씩 쌍으로 존재하는데 이들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한다. 네, 왠지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 상동염색체가 존재를 하는데 상동염색체는 부계와 모계에서 각각 하나씩을 물려받아서 두 개입니다. 부계랑 모계에서 물려받아서 두 개. 이 상동염색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DNA이다. 이 상동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DNA고요.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는 네 종류의 염기 약 30억 개로 염기 종류는 4개지만 개수는 30억 개래요. 네, 굉장히 많죠. 이 염기들이 AGG, CTA와 같은 형태로 이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어져 있는 형태를 염기 서열이다 라고 합니다. 방금 상동염색체와 그 상동염색체를 구성하는 DNA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DNA가 염기들로 구성되는데 이 염기 서열이 이 염기들의 배열이 이제 염기 서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개념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 개념들을 확인해서 STR 분석법을 확인해야 되는데 3문단 가겠습니다. 상동 염색체 내 특정 위치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해 보면 짧은 염기 서열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정 구간이 있대요. 사실 이걸 분석하는 게 STR 분석법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반복되는 횟수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네요. 반복되는 염기 서열의 특징이 횟수가 다르다. 그래서 STR 분석법은 바로 이 점에 차가 나요. 샘플 간 비교를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동일인 여부 확인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4문단에 가면 STR 분석을 하기 위해선 먼저라는 표현이 나왔죠. 네, 이 먼저라는 표현을 통해 과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분석하려는 염색체 내의 위치를 특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위치를 특정하는 것.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이 상동 염색체의 특정 위치를 특정하면 이제 그게 1번 과정이 되는 거고 그 위치를 자위라고 한답니다. 네, 지금은 과정을 분석하고 있어서 STR 분석을 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좌위 찾기. 그건 분석하는 염색체 내의 위치를 특정하는 것. 그래서 밑에 보면 갑이라는 사람의 어떤 자위가 그림과 같이 예시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그림과 같이 4Q31.3일 때 이 자위에 4는 염색체 번호를 그리고 Q는 염색체 하단부를 그 다음에 31.3은 염색대 번호를 가리킨다고 해요. 다 가리키는 게 다른 거죠. 4랑 Q랑 31.3이 이 자위에는 염기서열 CTTT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밑에 알파벳을 보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왼쪽 염색체에서는 3번, 여기서는 3번, 그 다음에 오른쪽 염색체에서는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분석된 결과를 왼쪽부터 표시해서 3-5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해요. 자, 지금 뭐 과정이 중간에 번호다는 게 끊겼는데 일단 좌위 확인하면 좌위의 번호를 확인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복 확인 CTTT가 몇 번 확인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3-5 형태로 나타냅니다. 즉 갑은 4번 염색체 하단부 4Q의 31.3번 염색대 위치에 CTTT가 3-5인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상동 염색체의 특정 위치에 나타나는 STR을 분석하여 3-5와 같은 결과값으로 표시, 이거는 결과값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과값을 표시하는 것을 DNA 프로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게 DNA 프로필이다. 네,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림과 함께하면 이렇게 이해가 쉽다는 점 확인하고 5문단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20개의 좌위를 표준으로 하여 과학수사에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다. 20개의 특정 위치를 표준으로 해서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과학수사에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대요. 비교 샘플의 DNA 프로필이 20개 자위에서 모두 동일하다면 비교 샘플이 동일인 확률이 100%에 가깝다. 완전히 100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근데 100%에 가깝다 라는 거고, 이런 이유로 STR 분석법은 과학수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있으며 관련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위의 개수도 20개에서 더 늘어나 저 정밀한 분석 100에 더 가까워지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 이제 내용 확인이죠. 사람마다 DNA를 구성하는 염기 종류가 다르다. 염기 종류는 4가지였죠. 이 문단을 보면은 염기 종류는 4종류.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었죠. 그래서 종류는 4가지. 염기 서열과 그 반복 횟수가 다른 거죠. 반복 횟수가 다른 거죠. 염기 서열도 뭐 비슷하겠죠. 상동 염색체는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진 한 쌍으로 존재한다. 서로 같은 모양이었죠.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체세포의 해계는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같은. STR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염색체의 개수를 파악해야 된다. 과정을 확인했었는데 분석체의 염색체 내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고, 사실 개수, 염색체 개수를 확인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개수 파악이 아니다. 뭐 위치 파악이라고 하면 맞았겠네요. 염색체의 내의 위치, 그러니까 자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20개의 표준자위에서는 염기 서열의 STR 짧은 반복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게 안 나타나면 STR 분석을 표준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다가 틀렸고, 일단 답은 5번일 텐데, STR 분석법은 DNA에 있는 30억 개의 염기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그쵸? 30억 개 염기 중에 여기 있으면 이 표준에서 확인을 해서 좌위를 찍고 좌위에서 확인하니까 CTTT 여기가 몇 번 반복하는지. 근데 이거는 염기 2개밖에 안 나오죠. 2종류고 이게 반복되는 염기만 파악하기 때문에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적절한 건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윌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 자, 추론한 내용도 사실 없는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줘야 되는 새로운 내용을 깨닫는 겁니다. DNA에서는 염기 서열이 연쇄적으로 반복하지 않아서 STR 분석법에는 반복하지 않아서, 여기서 끊으면 안 되고, 반복하지 않아서 STR 분석법에서 사용하기 힘든 구간도 존재는 하겠죠. 30억 개면 반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반복 횟수가 적거나. 그래서 답은 1번일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좀 애매하니까 뒤에 것도 쭉 가보도록 할게요.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서는 부계와 목에서 받은 염색체의 염색대 번호가 서로 다르겠군. 네, 염색대 번호는 31.3이라서 사실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죠. 동일한 위치에서는 지금 이 그림을 확인하면은 이 상동 염색체를 A, 그 다음에 이걸 B라고 봤을 때 A랑 B가 같은 좌이라면 이 번호대가 4Q 31.3으로 같죠? 31.3이 그러니까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동일인에게서 채취한 서로 다른 샘플에서는 같은 자위라도 염기 서열의 반복 횟수가 다르겠군. 동일인에게서 채취한 서로 다른 샘플에서는 같은 자위라도 염기 서열의 반복 횟수가 같은 자위면은 같지 않나요? 네, 같은 자위에서 동일인에서 만약에 이렇게 잡아냈다. 2가지 염색체가 나타날 텐데, 이렇게 같은 자위를 여기만 해당되겠죠. 같은 자위를 뽑아내면 얘가 3-5면은 얘도 3-5겠다 할 수 있겠네요. 이게 같아야 동일인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STR 분석법은 4종류의 염기가 모두 반복되는 특정 구간을 분석대로 하겠군. 근데 4종류 염기가 아까 CTTT는 2종류만 했는데도 가능했죠.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국가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자위가 아까 20개 있었다 했죠. 표준 자위. 그래서 분석 결과를 공유하기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2번부터 5번까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1번 선택지가 살짝 애매했었는데도 쉽게 풀 수 있었다. 31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정보가 많을 때 쫄지 마세요. 우리가 이미 과정을 다 달아놨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보기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석가게에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범인의 손톱을 발견하고 DNA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목격자의 제보에 따라 을을 용의자로 지목한 후 을의 모발로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톱이죠. 이제 손톱이랑 을 모발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보겠습니다. 저희는 임의로 4개의 정보만 제시함. 1, 2, 3, 20만 했고요. 자, 풀어볼게요. 범인은 7번 염색체에 하단부 특정 염색대에 지금 번호를 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4Q3R이라고 했을 때 지문에서 4는 염색체 번호, 그 다음에 Q는 염색체 하단부, 그 다음에 31.3은 염색대 번호라고 했는데요. 지금 5, 13, 5, 7 이거는 염색체 번호고요. 그 다음에 QQQQ는 다 하단부네요. 공통적으로 하단부고 나머지는 이제 염색대 번호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번 염색체라면은 20번 자위를 확인하면 되겠죠. 7번 염색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단부 특정 염색대에 Q 21.11에 GAT라는 배열이 4번 반복되는 DNA를 가지고 있군 해서 따라가면은 일단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호 4Q31.3을 다른 표현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갈게요. 범인은 부계와 모계에서 받은 염색체의 STR 반복 횟수가 동일하게 나오는 자위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군. 지금 이렇게 결과값이 두 가지씩으로, 그러니까 쌍이 지어지는 거는 부계, 한쪽은 부계 거고 한쪽은 모계 거기 때문이잖아요. 그 중에 2번이 6-6이라서 STR 반복 횟수가 동일하게 나오는 자위가 되겠죠. 6개씩 동일하게. 그래서 2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을의 DNA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을의 5번 염색체가 2번 이상 분석에 활용되는 게 맞겠죠. 왜냐면 1번 자위와 3번 자위가 5Q로 시작을 하니까 일단 이 위치 자체는 같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2번 이상 활용이 되죠. 그 다음에 을이 범인이라면 범인인 거예요. 그러면은 1과 3에서 지금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5Q에서 목에서 받은 염색체의 AGAT가 반복 횟수의 합이 12보다 클 수 없겠군 이라고 하는데, 목에서 받은 염색체죠. 그러면은 5-3 중에 하나나 2-7 중에 하나인데, 그랬을 때 5 플러스 2나 아니면 3 플러스 7이 둘 다 이거 7이고 뭐가 모계고 뭐가 부계든지 두 개를 더했을 때 12보다 크지 않은 숫자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것도 X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을의 분석 결과가 2번 자위에서 4-8 여기가 2번에서 4-8 그 다음에 20번에서 8-4로 나온다면 20의 결과값만으로서도 을을 범인으로 확정할 수 있겠군 이라고 하는데, 지금 2에서는 틀렸어요. 2에서는 4-8이랑 6-6이 다르죠. 그래서 2에서는 틀렸는데 20번은 8-4가 을 모발에서 나온 8-4와 같다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가 틀렸잖아요. 사실 20개 자위 5문단 보면은 지문에 20개 자위에서 모두 동일한다면 동일일 것일 확률이 100%에 가깝다. 그렇다고 100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단순히 하나 맞았고 하나는 틀렸는데 확정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적절하지 않은 건 5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뒤에 문제가 또 있나요? 네,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를 찾는 거네요.
네, 그러면 A가 이거부터 원래 풀었어야 됐는데 A가 범인을 추정하다. 이런 문제는 단어, 추정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추정과 관련된 구나 절을 가져오면 좋거든요. 그래서 범인을 추정하다를 가져왔을 때 범인을 추정하다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이 추정이다 했을 때 범인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이다. 추정은 이제 추측해서 정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애매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2번도 볼게요. 그 다음에 B, DNA를 채취하다. 샘플로부터 DNA를 채취하다인데 B는 채취인데 DNA를 연구나 조사에 필요했었죠. DNA가 그걸 찾거나 받아서 얻다. 그래서 맞고 C는 2점에 차가나요. 분석법은 2점에 차가나다. 그랬을 때 STR 분석법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잡았다. 맞죠? 그 다음에 D 갈게요. D는 위치가 특정된다. 위치가 특별히 지정된다. 맞죠? 특정. 그 다음에 마지막 E는 정밀한 분석. 더 정밀한 분석을 봤을 때 분석이 아주 정교하고 치밀해서 빈틈이 없고 자세하다 라고 맞아서 답은 1번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른 비문학을 갈게요. 네, 다음 비문학 내용은 완전 경쟁 시장 이런 걸 봤을 때 비문학 중에서도 경제와 관련된 지문인데 경제도 마찬가지로 원리가 중요합니다. 뭐가 증가하면 뭐가 다 같이 증가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 외에 지금 이 지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 형태를 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20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 수능 그리고 작년에 치러졌던 2023학년도 수능에서도 계속해서 비문학이 점점 가나 지문을 비슷한 주제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을 두 개를 복합 지문으로 출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푸는 살짝의 팁은 가를 먼저 읽고 가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A가 가에만 있죠. 그러니까 가만 읽고 일단 35번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나를 읽고 32번을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와 나를 같이 읽어가면서 나머지 문제 33번, 34번, 36번을 풀어주면 조금 더 아주 쥐꼬리만큼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를 먼저 읽고 35번을 풀어볼게요. 일단 문단 번호 달아야겠죠? 네, 가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자, 개념이 바로 때려 박히네요. 완전 경쟁 시장이 뭔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진입 장벽이 없어서 누구나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말한다. 말 그대로 완전히 경쟁하는 거. 왜?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지금 대조가 일어나고 있죠. 독점 시장은 반대 개념은 독점 시장이네요. 그럼 독점 시장의 특징은 진입 장벽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슷한 대체재가 없는 재화를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극단적인 시장입니다.
네, 한 기업. 뭐 여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많은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은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대체제가 없는 재화를 공급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자원의 희소성이나 기술적 의월성으로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존재하죠. 독점 시장은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1문단 요약하면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문단 갈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다수기 때문에 개별 공급자야 수요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지금 차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머릿속에 표를 계속 그려야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 첫 번째, 수요자와 공급자가 많다. 두 번째, 진입장벽이 없다. 고요.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은 기업 수가 적거나 하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왜? 자원의 희소성이나 기술적 우월성 등으로 인해 쭉쭉인데 지금 1번 특징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의 1번 특징 때문에 경쟁자가 다수라는 특징인데 경쟁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 이어서 갈게요. 이때 기업은 가격 수용자로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시장 가격으로 원하는 물량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다. 네,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원하는 물량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함으로써 하나 더 팔면서 추가로 얻게 되는 한계 수입의 개념이 나왔는데 이거 고1 아마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하나 더 했을 때 늘어나는 거. 가격과 거래량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경제 시간에 배웠겠죠. 반면에 대조가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는데 독점 시장에서는 가격의 경쟁이 많이 없으니까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기업은 가격 결정자로서 시장 가격을 조정할 힘을 가진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지 못하는지가 세 번째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독점 시장에서는 가격을 기업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윤을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거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독점 기업은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 더 적은 제품을 상승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다. 이게 3번의 내용, 3번 특징의 내용이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지배력이 낮고 독점 시장은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어서 갈게요. 그렇다면 갑자기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진다는 건 주제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비문학을 찾을 때는 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격과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할까에 대한 가격 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A의 그 내용이 나오겠네요. 네,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줄이면 독점 상황입니다. 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량을 줄이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죠. 반대의 경우 시장 가격이 하락합니다. 생산량을 늘리면이라는 소리겠죠. 가령은 예시예요. 독점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한 단위를 독점 상황에서 제품 한 단위를 100만 원에 판매한다면 생산량을 한 단위 더 늘려 두 단위를 판매한다면 가격을 이전보다 낮춰야 다 팔 수 있어요. 왜? 두 개니까. 너 한 개 살래, 두 개 살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햄버거를 뭐 1,000원에 먹는다고 했을 때 하나에 1,000원에 먹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혼자서 두 개를 먹기는 쉽지 않으니까 2,000원 주고 살 때의 수요는 하나를 1,000원 주고 살 때의 수요보다 조금 더 낮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더 많이 팔수록 우리는 많이 팔수록 가격을 낮춰서 내거나 아니면 낮춰서 받으려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이때 가격을 90만 원이라 한다면 총 수입은 180만 원이 되고 제품을 한 단위 더 판매했을 때 추가로 얻는 한계 수입은 80만 원이 됩니다. 하나를 늘렸는데 180만 원이라 했을 때 늘어나는 건 80분이다 라는 거죠. 즉 독점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면 종전 판매 가격도 함께 낮춰야 하기 때문에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낮습니다. 판매하는 왜냐면 지금 가격은 90이었죠. 가격은 100이었고 그래서 판매는 90으로 했는데 수입 자체는 80을 얻었다. 그래서 가격보다 항상 낮다 라는 말입니다. 이때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한계 수익과 더불어 한계 비용을 고려합니다. 한계 비용은 뭐냐면 한계 수입을 하나 더 팔았을 때 얻는 거. 한계 비용은 제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 라는 거예요. 만일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높으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계속 늘어났을 때 한계 수입이 더 높아요. 한계 비용보다. 지금 80은 한계 수입이었죠. 이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높으면 생산하고 왜? 돈을 더 버니까 낮으면 비용이 만약에 어떻게 표현하죠? 낮으면 생산을 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높으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반대의 경우 생산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한대요. 일치하면 최적 생산량입니다. 이후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요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를 고려하여 최적 생산량을 판매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어디까지 살 것인지 만약에 햄버거를 1개 만들고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신나서 계속 만들다가 뭐 100개 만들었어. 근데 햄버거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50명밖에 없어. 그러면 내 남은 50개 햄버거는 판매자가 다 막아치우거나 아니면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겠죠. 즉 해당 생산량에서 수요자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최종 시장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시장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수요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만약에 햄버거를 1개만 만들었어. 이거 1,000만 원이야. 그러면 햄버거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50명이라 했을 때 50명 중에 1명은 이거를 낼 만한 의향이나 아니면 그만큼의 수요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시장의 비효율성이다. 뭐가 햄버거가 100,000만 원이나 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가였네요. 그러면은 35번 풀어볼게요. A에서는 독점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랬을 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이 아까 얘기했던 최적 생산량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일단 요약입니다. 그랬을 때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보기는 예시가 사례가 나와 있죠. 가상의 독점 기업 갑이 생산하는 제품 독점이죠. 네, 독점 기업이고요. 가격과 생산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가격이 위고 생산량이 0이네요. 한계 수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은 수량 한 단위의 변화에 따른 총 수익과 총 비용의 변화를 보여주고 지금 이게 한계 수익 곡선이고 한계 비용 곡선은 일정하죠.
수요 곡선은 제품에 대한 수요자의 최대 지불 용의를 나타냅니다. 수요 곡선은 최대 지불 용의. 네, 위에서 최대 지불 용의는 어떻게 알아 했었죠?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요자들의 최대 지불 용의를 고려하여 최적 생산량을 판매할 수 있는 최고 가격 찾기를 위해서 필요하네요. 그래서 해당 생산량에서 수요자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최종 시장 가격이다. 이건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일치했을 때의 최적 생산량을 본다면 한계 수익 곡선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 이게 최적 생산량, Q1이 최적 생산량이겠네요. 그 다음에 최고의 이윤을 내려면 수요 곡선을 통해서 수요자의 최대 지불 용의를 확인해야 되죠. 그러면 이 생산량을 먼저 찾아냈죠. 첫 번째 최적 생산량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데서 찾았어요. 두 번째는 최대 지불 용의 이를 확인해서 가격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결국에는 P2를 가격으로 결정하겠죠. 이해돼요? 최적 생산량 여기까지만 생산할래 한 다음에 여기까지만 생산한 다음에 이거 파는 거 지금 수요 곡선에 맞출래 하는 거죠. 최종 가격. 이해되죠? 네, 그러면은 볼게요. 값은 이윤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최적 생산량 수준 Q1이라 했어요. 한계 수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Q1 지점으로 결정하겠죠? 네. 적절하지 않은 거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값인 생산량을 Q1에서 Q2로 늘리면서 생산량 늘리면 제품의 가격을 P2에서 P1으로 낮춰서 공급하면 이만큼이죠. 독점으로 얻고 있던 이유는 유지될 것이다. 독점으로 얻고 있던 이유는 이게 최대였는데 Q1으로 생산할 때 P2로 파는 게 최대였는데, 근데 지금 생산량은 늘리고 그러면은 손해가 조금 있겠죠. 그 다음에 생산량은 늘리고 가격은 줄인 거니까 생산량이 유지되지 않겠죠. 극대화된 이익이 아니니까. 일단 2번인 것 같은데 뒤에 것도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값의 생산량이 Q1보다 적으면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높으므로, 자 Q1보다 적으면 지금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높죠?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한계 비용보다 한계 수입이 높은 부분입니다. 이윤을 높이려면 생산량을 Q1 수준까지 증가시켜야 최적 생산량이 되니까,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값의 생산량이 Q1이고 네, 최적 생산량이니까 공급할 제품의 가격이 P2라면 네, 여기까지면 최적인데 해당 기업이 제품을 판매할 때 얻게 되는 단위당 이윤은 P2에서 P1을 빼는 거죠. 왜냐면 단위당 이윤이니까 원래 한계 수입에서 한계 비용을 빼는 게 일단 단위당 이윤인데, 만약에 최종 가격이 P2라면 가격에서 하나를 생산할 때 비용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한계 수입 자체는 P1인데 가격은 P2니까 P2에서 한계 비용이랑 한계 수입이 같았던 P1 지점을 빼는 게 단위당 이윤이 되겠죠. 네, 4번 이 말이었습니다. 각각 한계 수입, 한계 비용,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됐다. 그 다음에 5번 값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요자의 최대 지불 용의 수준을 고려하여, 이거 수요 곡선 확인해야 된다 했죠. 수요 곡선 공급할 제품의 최종 시장 가격을 P1이 아닌 P2로 결정을 한다 했어요. 네, 그래서 답은 5번도 맞는 거고 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제일 어려워 보이는 그래프 문제 풀었으니까
자신감 있게 나도 가겠습니다. 문단 번호 매기고요. 네, 공정거래법이라고도 불리는 독점교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이네요. 공정거래법이 더 짧으니까 이걸로 얘기할게요. 사업자의 독과점 자재를 금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당한 공동행위 등 경쟁 제한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폐해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는 폐해 규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독점 기업과 관련한 내용을 법으로 어떻게 규제하는지, 경제 내용을 법으로 어떻게 규제하는지를 밝히고 있네요. 폐해 규제주의. 폐해가 있으면 규제하겠다 하면 되겠습니다. 2번 갈게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자, 제가 여기다 번호를 달았었죠. 사실 먼저 읽었기 때문에 번호를 달 수 있었던 건데, 첫 번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앞에서 나왔었던 얘기예요. 뒤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나오겠죠. 부당한 공동행위는 3문단에서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폐해 규제주의를 하는데, 첫 번째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당한 공동행위다 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문단별로 나오면 이거는 살짝의 팁인데, 이 문단에서 나왔던 내용을 뭐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헷갈리게 선택지를 낸다거나, 아니면 3문단에서 나왔던 내용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이 문단 헷갈리게 낸다거나 하는 뭐 선택지, 오답 선택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해서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가려야겠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독점적 이익을 과도하게 얻어내는 착취 남용과 독점적 이익을 과도하게 얻어내는 거, 그 다음에 현실적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배제하는 방해 나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두 개로 나눠지는데, 착취 남용과 방해 남용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먼저 착취 남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변경하거나 출고량 조절로 시장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를 말합니다. 뭐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네요. 다음으로 방해 남용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신규 경쟁 사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여 경쟁 제한의 폐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착취는 가격과 관련한 거고, 방해는 경쟁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거네요. 네, 대표적으로 약탈적 가격 설정과 베타 조건부 거래가 있다는데요. 이거는 방해에서 또 나뉘네요. 약탈 가격과 그 다음에 베타 조건부 거래. 약탈적 가격 설정은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매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따가 뭐 예시가 나올 테니까 37번에 그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타 조건부 거래는 다른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야, 너 쟤랑 놀지 마, 이런 거겠죠. 이 경우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일방적 강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여 결정한 부분도 모두 포함된답니다.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합의했어도, 강제적으로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합의했어도 포함된다 라고. 사실 이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거, 베타 조건부 거래에서 이렇게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 중요해요. 법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더 얘기한다는 거는 이런 것들은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합의한 경우도 나중에 선택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한 처벌하고 있는데,
흔히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이 카르텔 동일 업종의 복수 사업자가 복수가 이제 어벤져스의 그 복수가 아니라 이제 수많은 그 단수 복수할 때 복수예요. 복수 사업자가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거래 조건, 입찰 내용 등을 합의하여 형성하는 독과점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도 합의도 포함된다는 거. 이때 합의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 모두를 포함한다. 제가 포함관계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묵시적 합의까지, 암묵적 합의라는 말이에요. 네, 이러한 담합은 이거를 담합이라고 하는데 사업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은밀해서. 따라서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경쟁 제한적인 합의만 있다면 비록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과 합의만 해도 처벌 된다는 거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서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이 처벌 내용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가 되겠네요. 이를 통해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의의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짧아서 쉽게 풀었네요. 일단 나 읽었으니까 37번 갈게요.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건데 보기는 사례죠.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한 것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 그러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중에선 착취냐 방해냐 또는 약탈 방해 중에서도 약탈 가격이냐 아니면 배타 조건부 거래냐.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는 담합이냐 묵시적 합의냐 처벌이냐 뭐 등등인데 이거는 저기다가 필기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복사가 되죠. 네. 복사를 해서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붙여놓죠? 네, 안 붙여졌으니까 그냥 할게요. 반도체 판매 1위인 A사는 국내 PC 제조업체들에서 경쟁 업체 B사의 반도체를 구매하지 않겠다. 구매하지 않겠다. 뭐야? 지금 베타 조건부 거래죠. 다른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과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너 B사랑 거래하지 마. 이거 베타 조건부 거래였어요. 네. 그래서 상호 합의만으로 처벌되어 반도체 대금으로 받은 금액 일부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네. 사례 2. 국내 건설업체 C사는 A는 베타 조건부 거래 신축 공사 입찰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건설업체 D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D사 입찰 예정보다 높은 금액을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어요. 이거는 복수 사업자가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거래 조건, 입찰 내용을 합의한 거죠. 이거는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이다. 였고 결과적으로는 시정 조치를 했네요. 자, 갈게요. 참고하면 베타 조건부 거래는 위에 보면 여기 있지만 이거는 방해 남용에 해당하고 방해 남용은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에 해당되죠. 위의 내용 중에 약탈 가격 설정 빼고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탈이었나요? 약탈 남용과 시장 지배력 모두 적용이 된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시장 지배력은 부당 공동행위와 같은 위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가볼게요. 사례 1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네, 여기 포함된다 했었죠. 을 통해 경쟁사업자인 B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배제하였다고 보았겠군.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사례 1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와 국내 PC 제조업체들의 상호 합의에 대해 방해남용, 약탈남용이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약탈 가격 설정이 아니라 방해남용이었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방해남용이었고, 방해남용인 배타조건부 거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2, 사례 1은 끝났네요. 사례 2에서 C사와 D사의 합의가 명시적인 형태가 아니라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경쟁제한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죠. 네. 그 다음에 4번 묵시적도 인정된다. 제가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체크했었죠. 사례 2에서 C사가 만약 D사와의 입찰 담합을 약속하고도 실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없었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합의만 하더라도, 그래서 4번이 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5번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다음 뭐부터 풀까요? 34번부터 풀까요? 36번부터 볼게요. 가와 나를 참고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진 것은 보면 독점기업의 제품의 가격을 한 개 비용보다 한 개 비용 나오네요. 가격을 A 설정하면 한 개 비용보다 지불 용의가 낮은 수요자들의 B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상호 이득이 될 수 있었던 거래 기회가 줄어든대요. 그러면 비용이 높게 설정돼서 가격을 한 개 비용보다 높게 설정해서 지불 용의가 낮은 수요자들의 감소가 일어나겠죠. 그래야 거래 기회가 줄어들겠죠. 이에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을 촉진해야 독점을 위한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죠. 그러면 높게, 낮게, 촉진.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쉽죠? 네. 34번 갈게요. 기업 뭐죠? 기업은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어디 있었어요? 독점 시장이네요. 가볼게요. 이것도 가만히 읽고 풀 수 있었던 거네요. 가만히 읽고 풀걸 아쉬워요. 그 다음에 풀어볼게요. 기업에서 개별 기업은 가격 수용자로서, 이거 특징 아까 세 가지씩 정리했었죠? 완전 경쟁 시장 첫 번째, 많은 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입 장벽 없다. 세 번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독점 기업은 반대. 그래서 정리하면 많음, 진입 장벽 없음. 그 다음에 가격 결정 못하죠. 네, 이게 비교대조라서 이런 특징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읽어내면 문제로도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개별 기업은 가격 수용자, 맞죠? 가격 결정 못하니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죠. 네, 독점 시장에서 반대죠. 기업의 제품의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한계 수입은 가격보다 낮아진다. 이 말 있었어요. 햄버거 하나 팔 때 100만 원인데 두 개 팔 때 180만 원이라서 가격 하나에 90만 원 팔면 한계 수입은 80이다. 그래서 낮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 독점 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죠. 독점 기업이 판매량을 늘리려면 가격을 낮춰야 하죠. 판매량을 늘리려면 지금 하나 팔 때랑 두 개 팔 때랑 가격은 1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낮아졌죠. 다음에 기업에는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니은에 비해
개별 기업의 시장 진입이 자유로우니까 많죠. 네. 그 다음에 5번. 기업에는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해요. 니은보다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약하죠. 왜냐면 가격 결정권이 없으니까. 독점 시장에서는 시장 지배력까지 가지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다. 크다가 틀리죠. 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33번의 형식 서술상의 특징 문제. 가는 경제 지문이었고, 그 다음 나는 법 지문이었어요. 경제 지문에서 독점 기업이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느냐. 그 다음에 법 지문에서 독점 기업을 어떻게 규제하느냐 였습니다. 가는 시장 구조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아니죠. 다양한 관점 제시 안 했습니다. 2번. 가는 시장에서 독점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고, 독점이 필요한 이유 없었어요. 가는 균등한 소득 분배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는 독점 기업의 이윤 추구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가격 어떻게 결정하는지. 나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들을 유형별로, 아까 유형 쭉쭉쭉쭉 나눴었죠. 1번, 2번으로 나누고, 시장 지배력 진압에서 착취 방해로 나누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네,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어휘 문제가 있네요. 어휘 문제 빠르게 풀어볼게요. 원래 어휘 문제 있으면 어휘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왜냐면 그거부터 풀지 않으면 이렇게 A, B, C, D를 찾기가 어려워요. 폐해 규제주의를 취하다 하나인가요? 네. 여러 개네요. 일단 A. 주의를 취하다. 폐해 규제주의. 이거는 어떠한 입장을 취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 태도를 취한다, 입장을 취한다. 비슷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찾기 귀찮으니까 이거는 이 지문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힌트 많이 주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다음 지문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